안녕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저는 초협력자 책을 번역한, 여기 나와 있는 책을 번역한 허준석이라고 하고, 번역한 사람이 강연을 하는 일은 무척 드문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저도 뭐 이렇게 나서는 게 썩 그렇게 자랑스럽진 않지만, 이 책을 저술한 마틴 노학의 연구가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많은 도움이 됐었고, 출판사랑 인연이 닿아서 제가 책을 번역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도 책을 다 사셨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책을 읽으시는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고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지난주에 전중환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기까지 오셔서 강연을 들으실 정도의 열이시라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오늘 강연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저기 제 메일 보이시죠? 지난번에 보니까 이렇게 휴대폰으로 찍고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메일로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뭐 휴대폰으로 찍으신다거나 그런 일은 안 하셔도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메일 적을 시간 5초 드릴게요. 자, 넘어가도 되겠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크게 6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서 다시 만나게 되실 건데요. 5가지네요. 5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옆에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에서 나왔던 책의 표지입니다. 슈퍼 코퍼레이터 책의 표지인데, 사이언스 북스에서 만든 표지도 굉장히 저는 뭐 이거보다 오히려 좀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비교해서 보시라고 올렸고요. 여기 잘 보시면 개미들이 이렇게 나르고 있는, 책을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개미야말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협력자 중에 하나죠. 제가 말씀드릴 건 크게 5가지인데, 첫 번째로 이 책을 만들다시피 한 이유가 된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리고 약간 논의를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서 잘 아실 거고, 제가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걸 확인해 드리는 자리가 될 거고요. 오늘 아마 죄수의 딜레마만 확실히 알아가셔도 오늘 여기 오신 보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게임 이론의 역사에 대해서, 게임 이론의 전체 역사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게임 이론의 역사 중에서 좀 흥미로운 대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진화 이론, 뭘로 쓸까 한참 고민을 했는데, 진화론이란 말을 많이 쓰니까, 진화론과 게임 이론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 책의 전반부에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협력으로 가는 5가지의 방법, 혹은 협력으로 트인 5가지 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하고요.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보너스 트랙으로 뭔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강의를 많이 하지만 끝까지 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기까지는 아마 못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자, 프리즈너스 딜레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프리즈너스 딜레마는 메릴 플러드라는 사람과 멜빈 드레셔라는 사람이 랜드 연구소, 좀 이따 이제 랜드 연구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랜드 연구소에서 정식화한 내용입니다. 수학적인 정식화였어요. 그 당시까지는. 그런데 이 프리즈너스 딜레마가 오늘날처럼 유명하게 된 데에는 사실 이분, 앨버트 터커라는 분인데, 앨버트 터커라는 분이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똑같은 내용이라도 이야기가 만들어지면 우리 머리에도 더 쏙쏙 잘 들어오고 퍼져나가기도 잘 퍼져나가죠. 여러분이 오늘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 죄수의 딜레마를 우리가 분석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 가서 막 말씀을 하면 그 사람이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에이 뭐야 그리고 가버릴 거예요. 근데 죄수의 딜레마를 이야기로 얘기를 해준다면 아마 적어도 5분은 그분을 붙잡아 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앨버트 터커라는 분이 오늘날 죄수의 딜레마가 유명해지는데 가장 크게 공헌하신 분 중에 하나죠. 이분도 수학자입니다. 자, 죄수의 딜레마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4가지 정도의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먼저 행위자가 필요해요. 이건 단지 죄수의 딜레마뿐 아니라 게임 이론 전반이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하고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자가 있어야 되죠. 이걸 이제 플레이어라고 얘기합니다. 행위자라고 번역해서 쓰시는 경우도 있고 게임 이론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냥 플레이어란 말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저보고 번역을 하라 그러면 아마 선수라고 번역을 할 것 같아요. 가장 그 의미에 잘 와닿습니다.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하면 왠지 좀 싸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행위자가 결정을 내려야겠죠. 쉽게 생각하시면 도박하는 선수들이 도박판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잖아요. 어떤 패를 낼 거냐, 뭐 접을 거냐, 고할 거냐, 스톱할 거냐, 이런 식의 결정들입니다. 이걸 게임 이론에서는 액션, 행동 혹은 스트래티지란 말을 더 좋아하죠.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수학적으로는 저 두 개가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적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행위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겠죠.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뭐 피박을 썼다든가 도박으로 예를 들면 그런 결과들로 나타날 거고요. 마지막에 그 결과들에 따른 이득이나 손해가 나게 될 겁니다. 플레이어에게. 이게 죄수의 딜레마가 가지고 있는 일단 4가지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이 구성 요소를 가지고 딜레마를 한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엘빈 터커라는 양반이 만든 이야기를 한번 간단히 다시 해드릴 거예요.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 2명의 행위자가 있습니다. 2명의 프리즈너스 딜레마잖아요. 죄수죠.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 죄수의 딜레마를 번역하시는 분들 중에는 죄수의 딜레마는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용의자의 딜레마라고 부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용의자의 딜레마도 정확하지 않대.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범자의 딜레마라고 부르자. 그런 번역들도 있지만 그냥 원래 만드신 분의 취지를 따라서 프리즈너스 딜레마를 죄수의 딜레마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2명의 용의자들이 경찰에 잡힙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2명의 용의자에 대한 물적인 증거가 없어요. 물적인 증거가 없는데 잘못은 하긴 했어요. 근데 중대한 범죄에 대한 잘못이 아니라 뭐 비교적 사소한 범죄에 대한 잘못이에요. 오직 이 범인들을 감옥에 오랫동안 보내려면 자백이나 고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경찰은 이 범인을 같이 모아두지 않고 서로 다른 방에 놓겠죠. 다른 방에 놓고 형사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저쪽 애가 지금 막 범행을 시인하려는 찰나야. 너 어떻게 할래? 라고 윽박을 지르죠. 그때 이 2명의 범인들이 가질 수 있는 전략은 2가지죠. 하나는 범행을 인정한다. 아니면 범행을 부인한다죠. 2명이 각각 범행을 인정하거나 범행을 부인할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2에서 4가지의 가능한 결과가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앞에서 제가 봤던 그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걸 아마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2명의 행위자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그 2 행위자가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그 전략이 서로 어우러져서 4개의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이 4개의 결과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야 재미가 있겠죠. 만약에 4개의 결과가 다 똑같다거나 4개의 결과가 다 똑같다거나 했으면 아마 죄수의 딜레마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 4개의 결과에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2명에게 돌아가는 이득과 손해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득과 손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 죄수의 딜레마를 만든 엘빈 터커라는 분이, 저는 이 엘빈 터커가 만든 이 4가지의 말이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 볼 때. 4가지 가능한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할 수 있는 처지가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4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리워드예요. 리워드. 둘 다 좋은 거예요. 두 번째가 서커죠. 쫄딱 망하는 거죠. X 되는 거죠. 세 되는 거죠. 세 되는 경우. 그 다음에 템테이션. 뭐냐면 상대가 어떻게 하기만 한다면 나는 리워드, 내가 보상을 받는 경우보다 더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째는 징벌. 둘 다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둘 다 징벌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RSTP, 무슨 아이돌 이름 같지만 RSTP라는 이런 4가지로 우리가 용의자의 딜레마의 상태를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재밌는 딜레마가 되려면 이 각각의 크기들이 적절하게 잘 정의가 되어야겠죠.
안 그러면 재미가 없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게임 이론을 강의하거나 할 때 이제 이 표를 납득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뭐 그렇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수학 교육이 좀 잘못되었다 보니까 그래프가 나오거나 표가 나오면 막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그래프나 표가 나오면 사실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셔야 돼요. 그 복잡한 걸 그래프나 표로 요약을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시고 보면 아마 더 이해가 잘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죄수, 두 명의 죄수니까 한 명의 죄수를 이쪽에 쓰고 한 명의 죄수를 이쪽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이론의 관행상 저쪽에 있는 선수를 행열이라고 하죠. 행. 이게 행이고 이게 열이잖아요. 그래서 행 플레이어, 로우 플레이어, 행 선수라고 부르겠습니다. 행 플레이어.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열이잖아요. 열 플레이어예요. 두 명이 있으니까 행과 열로 다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명이 각각 두 개의 전략을 구사하죠. 부인하거나 범행을 부인하거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다음에 범행을 부인하거나 범행을 인정하거나, 이 두 명이 갖고 있는 두 개의 전략이 서로 만나서 네 개의 가능한 결과가 나오게 되죠. 네 개의 가능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네 개의 결과에서 각각 죄수 1과 죄수 2가 가져가게 되는 이득이 달라지는 거죠. 그 이득을 나타내는 게 지금 저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뭐냐면 일부러 이런 식으로 써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이걸 우리가 우그러뜨릴 거거든요. 우그러뜨리면 좀 헷갈리세요. 근데 이걸 먼저 보시면 여기다 이렇게 줄을 하나씩 쫙쫙 그어서 보시면 이쪽에 들어가는 보수가 얘가 가져가는 거, 이쪽에 들어가는 보수가 얘가 가져가는 거, 이렇게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앞쪽에 적혀 있는 보수가, 그러니까 그 이득이 죄수 1이 가져가게 되는 이득이고요. 이 뒤쪽에 들어가게 되는 이득이 죄수 2가 가져가게 되는 이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 셀들을, 요새는 뭐 엑셀들을 많이 쓰시니까 셀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죠. 칸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둘 다 범행을 부인했어요. 둘 다.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했어요. 둘 다. 우린 안 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수들을 잡은 경찰에서는 별다른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엮어서 뭐 여러 가지 죄들을 뭐 하겠죠. 여러분 뭐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시잖아요. 경찰들이 열받으면 뭐 교통 위반한 거라든가 온갖 걸 다 이제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손해를 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 다 범행을 인정을 해요. 우리가 범행을 했다. 인정을 하면 둘이 공범으로 처리가 돼서 마이너스 3의 손해를 당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상황은 이 상황이겠죠. 이 두 개의 상황일 텐데, 한 명은 범행을 부인했어요. 죄수 1은 범행을 부인했는데 죄수 2는 범행을 인정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지만 미국 같은 데 플리바기닝이라는 제도가 있죠. 왜냐하면 한쪽이 정보를 주면, 그 사건을 해결하는데 관련된 정보를 주면 그 사람에게는 면책권을 준다거나 형을 감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걸 그대로 생각을 하신다면 죄를 부인한 쪽은 다 뒤집어 쓰는 거고요. 죄를 인정한 쪽은 상당히 가벼운 처벌을 받는 거죠. 반대의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한 쪽은 가벼운 처벌을 받고 부인한 쪽은 무거운 처벌을 받는 거죠. 자, 요게 죄수의 딜레마의 가장 기본적인 표입니다. 물론 이 안에 있는 이 값들의 크기들은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이 기본적인 틀을 일단 가져가시면, 일단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게 왜 딜레마가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보수, 지금 말씀드렸던 죄수의 딜레마의 가장 원형을 조금씩 바꿔나갈게요. 어떻게 바꿔나갈 거냐 하면은, 여기서 앞에서 죄수의 딜레마의 원래 이야기 버전에서는 부인하는 걸, 범행을 부인하는 걸 우리가 협력이라고 부르고, 오늘 강의의 주제인 협력이라고 부르고, 자백을 하는 걸 배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걸 근데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왜냐하면 이 나쁜 놈들을 감옥에 쳐넣는 게 좋은 건데 왜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범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세요. 범인의 입장에서. 상대를 내가 나쁘게 하는 게 자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백이 배신, 그 다음에 상대를 좋게 하는 협력, 우리 둘 다 범인 안 했다고 부인하는 걸 협력이라고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에 있는 cooperate, 협력하다 할 때 cooperate와 배신하다 할 때 defect를 써서 CD 이렇게 씁니다. 그냥 보통. 아마 초협력자 책에서 저 표현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CD라고 쓰는데 저게 cooperate와 defect에서 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은 생래적으로 플러스에 편향된 존재잖아요. 마이너스는 가상의 수잖아요. 마이너스가 있으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니까 요거를 플러스로 바꿔주자는 거죠. 어떻게 바꿔주느냐? 모든 칸에다가 전부 다 5씩 더해주자는 거죠. 그냥 모든 칸의 이득에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플러스 5씩 다 더해주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따질 상황은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 게 나에게 더 이득이 되는가가 우리의 관심이거든요. 그건 뭐예요? 전부 다 같은 수를 더하면 이득이 되거나 손해가 되는 상황 자체가 변하진 않죠. 예를 들면 뭐 여기는 10을 더하고 여기는 5를 더했다면 바뀔 수 있지만 모든 칸에 각각에다가 똑같은 수를 더해줬기 때문에 척도가 그냥 바뀐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척도가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섭씨냐 화씨냐 이런 개념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5씩을 더하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난 표가 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옆처럼 바뀌게 되죠. 아까 여러분이 처음에 보셨던 이야기 버전에서 보셨던 것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좀 더 추상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CD라는 전략을 나타내는 게 CD라고 표현되어 있고 마이너스였던 보수가 자꾸 보수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 영어로는 페이오프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게임 이론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페이오프를 보수라고 번역을 하세요. 근데 이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아직 딜레마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 딜레마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한 단계만 추상화를 더 갈게요. 한 단계만. 아까 그 엘빈 터커라는 분이 이걸 TRPS로 나타냈다고 그랬잖아요. TRPS로. 그걸 TRPS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새기실 겸 한번 해보면 뭐냐면 둘 다 협력을 하면 둘 다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쪽, 즉 이 행에 있는 플레이어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할게요. 자, 행에 있는 플레이어는 협조했는데 열에 있는 플레이어는 배신을 했다면 행에 있는 플레이어는 세대는 거고요. 열에 있는 플레이어는 대박 좋아지는 거죠. 반대의 상황은 마찬가지. 둘 다 배신하게 되면 벌을 받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이 앞에서 보셨던 이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려면 어떤 의미로 보수가 배열되어야 하냐 하면 TRPS의 순서로 배열이 되면 됩니다. TRPS의 순서로 배열이 되면 되죠.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수긍이 되는 배열이죠. 자,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걸 보시면 왜 죄수의 딜레마가 딜레마인지를 어렴풋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협력을 해서 얻어지는 보상보다는 상대가 협력했을 때 나만 배신하면 들어오는 이득이 더 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협력을 해서 얻어지는 보상이 둘 다 처벌을 받았을 때 보상보다는 큰 거죠. 근데 둘 다 배신을 해서 얻는 보상값이 내가 세댔을 때 보상값보다는 더 큰 거예요. 요 부호의 순서만 지켜진다면 어떤 경우에든 죄수의 딜레마가 만들어집니다.
죄수의 딜레마가 만들어져요. 자, 이제 딜레마에 대한 우리가 집을 다 지었어요. 저 혼자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믿고,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은 원래 가정을 참 잘하죠. 가정을 잘하는, 쓸데없는 가정도 많이 하는데.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일단. 왜 서두르지 마셔야 되냐면, 이게 죄수의 딜레마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셔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수학적인 내러티브들은 그 밑에 가정들이 숨어 있어요. 가정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 가정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다 하지 않으면 굉장히 엉뚱한 대답들이 나올 수 있죠. 가끔 여러분이 무슨 트릭 같은 걸 막 얘기하면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수의 딜레마가 깔고 있는 가정들이 어떤 건지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째, 죄수의 딜레마, 이 원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정 중에 하나는, 내가 결정을 내릴 때 상대가 무슨 결정을 하는지 나는 몰라야 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만약에 물론 경찰들은 와서 상대가 불었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경찰이 한 얘기지 내가 같이 범행을 저지른 내 파트너가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결정을 내릴 때 상대의 결정을 나는 몰라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통 게임 이론에서는 동시에 진행되는 게임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꼭 동시에 진행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상대의 결정이 뭔지 모르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 가정, 내 행동의 목표는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다. 이건 뭐 그냥 이걸 못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뭐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싸가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받아들였는데도 협력이 진화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상태잖아요. 우리가 모든 인간이 다 착해라고 가정하고 협력을 진화시키긴 쉽지만, 모든 인간은 다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도 협력이 진화했어, 이러면 재밌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경제학을 우울한 과학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정이 까다로운 가정인데, 이거는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을 텐데, 이 게임 이론에서, 그러니까 이 죄수의 딜레마에서 어떤 상태가 균형이 되려면, 균형이라는 좀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그냥 그럴듯한 상태, 일어날 것 같은 상태가 되려면 아주 강한 인식론적인 전제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가정인데, 어떤 가정이냐면, 내가 이렇게 결정할 것이라는 걸 상대도 알고 있고, 상대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고, 상대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게 무한히 나가요. 무한히. 죽을 때까지. 이걸 이제 커먼 널리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자세하게 안 드릴게요. 이 커먼 널리지 문제만 해도 저거 번역이 정확하게 안 돼요. 공통지식, 뭐 기지의 사실, 온갖 번역이 다 있는데 어느 번역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 커먼 널리지 문제만 해도 굉장히 재밌는 문제가 많고 논리 퍼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상대가 똑똑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 충분한 정도로 잘 알고 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내렸던 가정들, 내가 결정을 할 때 상대의 결정을 모른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세 번째는 둘 다 충분히 똑똑하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둘 다 충분히 똑똑하다. 바보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가장 그럴듯한 결과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가장 그럴듯한 결과는 무엇일까? 책을 읽으신 분들은 뭐 다 알겠지만, 여기를 그냥 편의상 1, 2, 3, 4라고 부르면은 어떤 게 가장 그럴듯한 결과라고들 하나요? 4번이 그럴듯한 결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편의상 그냥 1, 2, 3, 4라고 부를게요. 4번. 즉, 나도 자백을 하고 상대도 자백을 하는 상황이 가장 그럴 법한 결과다라고 죄수의 딜레마에서 예측을 해주죠. 근데 그렇게 예측을 하게 되는 밑에 깔린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 논리는 매우 간단한데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요쪽 로우에 있는 열에 있는 플레이어 입장에서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상대가 뭘 했는지 지금 저는 모르죠. 근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열에 있는 플레이어의 이익은 요 앞에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짝대기 그어서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요 앞에 있는 걸 보시면 돼요. 자, 상대가 C를 했을 때 나는 C를 하는 게 좋아요? D를 하는 게 좋아요? 상대가 C를 했어요. 상대가 범행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범행을 같이 부인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나만 혼자 부는 게 좋아요? 3이 4보다 크죠? 그리고 나는 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공범과의 신의 이런 건 일단 그냥 열외, 아웃 오브 안중,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D를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상대가 범행을 시인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의리를 지키겠다고 범행을 부인하면 나는 1이라는 보수를 누리죠. 근데 같이 막장으로 나가면, 같이 부인을 하면 2라는 보수를 누리죠. 역시 1이 2보다는 크잖아요. 부등호를 굳이 쓰자면 이렇게 부등호를 그릴 수 있겠죠. 자, 이게 뭘 말해주느냐? 나는 상대가 무슨 결정을 했는지 몰라요. 나는 상대가 무슨 결정을 했는지 모르는데 상대의 결정과 관계없이 나는 무조건 뭐 하는 게 좋아요? D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나는 무조건.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뭐 요걸 메모해 두셨다 집에 가시면서 보시거나 아니면 뭐 저한테 요청을 하셔서 그걸 받으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 있는 플레이어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보시면 대칭이잖아요. 이 보수 크기가 대칭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같다면이죠. 김장훈의 노래 제목이 아니라 그대도 나와 같으면 상대의 결론도 똑같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컬럼에 있는 플레이어도 마찬가지로 D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결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는 이게 된다는 거죠. DD. 4번의 결과가 이 게임의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결과가 된다는 거죠. 이게 왜 딜레마냐? 이게 딜레마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자, 두 사람의 보수를 합쳐놓은 값이 제일 큰 칸은 어디예요? 1, 2, 3, 4 중에서 1번이 제일 크잖아요. 1번이 사회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란 말이에요. 1번이 사회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예요. 1번이. 근데 뭐예요? 우리 두 사람이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라면, 잔머리를 굴린다는 건 충분히 똑똑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잔머리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쓴다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결과가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결과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딜레마가 되는 겁니다. 자, 누구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화풍만 보고 딱 모르시겠어요? 고흐 그림이죠. 고흐의 고뇌하는 뭐 절망에 빠진 노인인가? 고뇌하는 노인인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그림이죠. 멘붕이 오는 거죠. 플레이어가 자기의 이익을 충실하게 추구한다면 우리의 가정, 죄수의 딜레마가 보여주는 세상은 좌절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런 딜레마를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이 게임 이론을 연구해서 알았냐? 그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이 딜레마를 가장 최초로 지적했던,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정치의 영역에서 가장 재밌게 했던 사람이 바로 영국의 위대한 정치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죠.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벨룸 오미니움 콘트라 옴네스, 뭐냐면 배틀이에요. 배틀. War of all against all이에요. 만인에 대한 투쟁. 여러분 윤리교과서에서 많이 보셨던 표현이죠.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자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홉스의 얘기였죠. 죄수의 딜레마가 보여주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만인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뭐예요? 세상이 뭐 이런 좀 상스러운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개판 5분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피하는 방법으로 홉스가 생각했던 건 뭐냐? 홉스는 리바이어던, 레비아탄이라고 읽죠.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은. 저는 리바이어던이라는 뭐예요? 강력한 존재가 등장해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되지 않도록 개인들의 자유를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자유를 제약하는 걸 사람들이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계약의 관점도 사실 들어있습니다. 이 홉스의 리바이어던에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이 책 보이시죠? 이 그림이 전 너무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림. 리바이어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잖아요. 자연 상태 개판이 되지 않도록 지키고 있는 거죠. 뒤에서. 그래서 홉스는 저기서 홉스가 사실은 그걸 국가라고 꼭 표현을 한 건 아니에요. 국가라고 표현을 한 건 아니지만 뭐예요? 국가와 같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그리고 물론 물리력을 지녀야 돼. 구속을 하려면 물리력이 없이 구속이 안 되잖아요. 물리력을 지닌 사회계약에 기반한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게 과연 전부일까라는 질문들을 이 후대에 여러 명의 학자들이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 중에 하나는 아담 스미스입니다. 뭐 이게 요즘에는 아담 스미스 하면 막 죄악 시대죠. 막 시장주의 막 이런데 절대 그런 게 아니야. 아담 스미스는 정말 위대한 도덕 철학자인데,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과 국부론 전체는 저 홉스가 주장했던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가장 중요한 테마의 하나로 깔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찾은 결론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시장이라는 아주 잘 작동하는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이익이 상충하지 않고 사회적인 선이 달성될 수 있다는 거죠. 중앙 집권적인 국가 없이도. 물론 뭐 최소한의 치안이나 최소한의 국방을 보장해주는 그런 국가를 필요하겠지만, 아마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야경 국가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경이라는 게, 요즘에 이제 우리 야경이라는 게 없죠. 옛날에는 저보다 여기 연배가 높으신 분들 많이 있는데, 이렇게 동네 치안대 이렇게 야경을 돌고 이런 그 정도의 역할만 해주는 국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책에서 계속 탐구하고 있는 게 이거죠. 홉스에 반대하는 다윈이라는 게 가능할까라는 거죠. 홉스에 반대하는, 즉 죄수의 딜레마의 암울한 결론을 벗어나는 다윈이란 게 가능할까라는 게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자, 잠깐 이제 머리를 많이 쓰셨으니까 이제 재미있는 얘기들을 좀, 게임 이론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다 얘기입니다. 그냥 뭐 제가 또 워낙 야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야사 중심으로. 자, 이 책의 이 저자인 마틴 노악, 그리고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한 게임 이론의 역사는 바로 이 대머리 아저씨와 시작이에요. 대머리들이, 이 책의 저자도 대머리잖아요. 제 와이프가 이 민음사에서 낸 광고를 봤는데 저자 2명이 또 해필이면 다 머리가 이렇게 휑하신 분들이라서 신문에 그 2명이 딱 나와 있는 걸 보고 이 광고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분이 누구냐 하면 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람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 3명을 꼽으라면 거기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1903년부터 57년까지 일찍 돌아가셨죠. 아마도 이분도 맨하튼 프로젝트에 깊이 참여했는데 아마 그 영향 때문에 일찍 죽은 것이 아닐까 라는 얘기도 있고, 뭐 기록을 보면 워낙 파티를 좋아해서 매일 밤마다 술로 지샌 날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근데 어떻게 매일 밤마다 술을 먹으면서 그 많은 연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폰 노이만이라는 분과 함께 이 게임 이론이 시작되었는데, 자, 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게임 이론을 최초로 연구한 건 1928년입니다. 1928년에. 원래 저 폰 노이만은 헝가리 태생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요한이었어요. 요한이었는데 나중에 미국으로 귀화를 하면서 아예 이름을 존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번역할 때도 이제 이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냥 폰 노이만을 부를 때는 존 폰 노이만이라고 불러주는 게 맞습니다. 요한이라는 표기법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폰 노이만이 1928년, 아까 폰 노이만이 몇 년생이라고 했냐면 3년생이라고 그랬잖아요. 25살, 6살 때 우리나라 나이로 추어 독일어인데 추어 테오리 대 게젤샤프트 슈필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운 거에 거의 부활은 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 같은데 게젤샤프트라는 표현을 보시면 이게 그냥 그 소셜이라는 뜻이거든요. 슈필이 플레이라는 얘기예요. 소셜 플레이 별게 아니라 사교라는 얘기예요. 사교. 그러니까 사교에 관한 이론을 위하여, 이론에 대하여 이런 뜻입니다. 자, 26살 때 폰 노이만이 그냥 이거 별 생각 없이 쓴 논문이에요. 저도 독일어 논문을 보긴 했는데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물론 독일어를 고등학교 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심각하게 쓴 논문은 아니고 이런 거예요. 사교라는 상황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사람을 사귈 때는 그 사랑 이외에, 사랑하는 마음 이외에도 고도의 전략과 막 수쓰기, 밀당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걸 재밌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폰 노이만이.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어우러지는 맥락에 대한 이론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거죠. 폰 노이만이. 그 고민을 한 거예요. 그 고민을 담은 논문이 28년도에 이 논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폰 노이만은 사실은 폰 노이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워낙 업적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거에 참여했죠. 최초의 컴퓨터인 애니악을 만드는 데도 참여했고 온갖 미 국방성의 그 지저분한 온갖 프로젝트들도 다 수행했고 하는데 그러다 갑자기 44년도에 오스카르 모르겐스테린이라는 경제학자와 같이 책을 씁니다. 게임 이론의 거의 최초의 책이에요. 책이 한 7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 책이 저도 집에 가지고 있는데 60주년 기념으로 나온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나온 책인데 60주년 기념이라고 좀 싸게 나왔어요. 이렇게 두꺼운데 한 4만 원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 물론 저도 다 읽진 못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한 일주일 빡세게 읽으면 한 10페이지고요. Theory of Games and Economic Behavior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전반부는 폰 노이만이 Theory of Games에 대해서 썼고요. 후반부는 오스카르 모르겐스테린이라는 경제학자가 그걸 받아서 경제학에 응용할 수 있는 내용을 씁니다. 그리고 이 책으로부터 게임 이론이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실은 저 책으로부터. 자, 그러면 도대체 왜 폰 노이만은 게임 이론으로 돌아갔을까? 28년도에 폰 노이만이 썼던 논문은 굉장히 우연히 만들어진 논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44년도가 돼서 게임 이론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무엇이 폰 노이만을 게임으로 이끌었을까라는 거죠. 거기에 관해서 중요한 힌트를 주는 책이 바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Soldier of Reason. 좀 원서 제목이 너무 멋있죠. 이성의 군인들이에요. 이성으로 무장한, 원래 군인들은 여러분 총으로 싸우고 몸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머리로 싸우는 군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책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보세요. 아주 웬만한 소설보다 재밌습니다. Soldier of Reason이라는 책인데 두뇌를 팝니다라는 책으로 번역은 좋아요. 바로 뭐냐 하면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부터 폰 노이만을 사로잡은 게 바로 이거예요. 판을 돌아가는 걸 보니 전쟁 이후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개의 강대국으로 세상이 재편될 것 같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죠? 모두가 하는 고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냉전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측하면서 그 냉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을 만들고자 한 거예요. 폰 노이만은. 그걸 뒷받침해 준 데가 바로 뭐냐면은 랜드 연구소라는 미국의 연구소죠. 원래 약자는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거든요. 근데 사실 저 랜드 연구소는 너무 재밌는 곳이에요. 저 랜드 연구소 출신들 중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6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지성계는 다 랜드 연구소 출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 이론도 사실 랜드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셈이고요. 근데 이 랜드 연구소에서 정말 이상한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오늘날 같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연구들을 많이 해서 이걸 비꼬는 사람들은 Research and Development가 아니라 Research and No Development. 연구만 하고 내놓는 건 없는 곳이다라는. 근데 저희가 또 재밌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 이후에 어떤
때도 미국 정부에서 연구기관에 이 정도로 돈을 퍼준 적이 없어요. 아무 조건 없이 뭘 하든 돈을 퍼줬어요. 그래서 이 랜드 연구소에서 하던 연구들을 보면 좀 신기한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만 하다 보면 이 시간이 다 갈 것 같은 거여서 끝내고, 그래서 미국의 군사적이고 과학적인 지적 자원의 생성과 제공을 맡았던 곳이 바로 이 랜드 연구소라는 거죠. 그리고 게임 이론은 이 랜드 연구소에서 미국과 소련으로 재편될 앞날을 대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론을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안 쓰는데 제로섬 게임이란 말을 한동안 많이 썼잖아요, 우리가. 제로섬 게임. 이 제로섬 게임이란 말이 바로 앞서 보셨던 폰 노이만 책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폰 노이만 책에 등장하는 말이고, 그래서 어떤 전략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책에 보시면 미니맥스, 맥시민 전략, 이런 얘기들이 나와. 이런 얘기들이 구체적인 얘기들은 별로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모여서 여기 그림이 좀 확대가 더 되면 좋을 텐데, 미사일 통제본부, 피폭 지점 이런 식으로 다 놓고 수학자들이 앉아서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때 폰 노이만이 핵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내가 상대를 확실히 부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침 또 제가 이 강의 노트를 작성하고 있던 어제 북한이 또 핵실험에 성공해서 만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때 폰 노이만의 전략을 영화로 담은 게 바로 그 세계 영화사의 걸작으로 남아있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이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거든요. 이게 부제를 보시면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or 나왔죠. 나는 어떻게 걱정을 멈추고 폭탄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뭐냐면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핵전쟁으로 세상의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믿게 된 사람의 얘기가 저 영화의 내용이죠. 그게 잘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에 나오는 워룸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두뇌를 팝니다 표지에 나와 있는 워룸의 모습이 저기서 따온 겁니다. 실제 워룸이랑 굉장히 닮아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게임 이론의 두 번째 혁신을 가져온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내시라는 사람이죠. 뷰티풀 마인드 이쪽에 책 표지고 이쪽에 영화 표지인데, 저는 젊었을 때 존 내시가 되게 이렇게 야리야리하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러셀 크로우가 전작이 뭐였어요? 글래디에이터였잖아요. 영화를 보는 데는 감정이입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원래 책 표지였는데 나중에 영화 포스터로 바뀌었어요. 책 표지도. 저 책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자, 존 내시가 게임 이론에서 한 공헌은 뭐냐면은, 잠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존 내시가 게임 이론에서 한 공헌은 뭐냐면은 어떤 종류의 게임이든지 게임 일반에 균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증명을 했어요,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 공헌이 되냐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 게임이 얼마나 많겠어요. 죄수의 딜레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종류의 게임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게임을 막 풀었는데 뭔가 그럴듯한 상태가 안 나와요. 그럼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마치 내가 스타크래프트를 한 판 했는데 승패가 안 났어. 그거 왜 해? 이거 똑같죠. 근데 내시가 증명한 건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게임에는 하나 이상의 균형이 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그게 이제 내시의 첫 번째 박사 논문인데, 보시면 이게 이제 내시의 그 박사 논문이거든요. 이런 대단한 내용 굉장히 길 것 같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시작하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요. 한 페이지입니다. 게임 이론의 역사를 바꾼 존 내시의 논문 딱 한 페이지. 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제 강의 노트는 기니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결론이 되기도 하지만, 자, 이제 진화론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게임 이론과 진화론이 만났죠. 이 책도 그 결과인데, 게임 이론과 진화론의 만남이라는 건 처음에 얼핏 들으면 굉장히 생뚱맞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게임 이론이라는 건 뭐예요? 랜드 연구소라는 어마어마한 두뇌 집단, 내 사람들이 모여서
몇 날 며칠 동안 밤을 새서 토론해서 어떤 결과를 내놓는 거잖아요. 뭐냐면 초합리적인 주체를 상정하는 게 게임 이론의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이에요. 초합리적인 주체를 상정하는 게. 그런데 여러분이 더 잘 아시다시피 진화라는 건 이 세상에 있는 생명체들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생명체 중에서는 인간보다 똑똑한 생명체는 별로 없죠. 곧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AI,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면 뭐 공각기동대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뭔가 새로운 생명이 정의될지 모르겠지만 진화는 생명체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변화의 원리인데 지능이 없는 생명체가 어떻게 게임을 하냐는 거예요. 지능이 없는데 어떻게 게임을 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처음에 게임 이론을 진화에 응용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의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회의적인 반응을 한 발짝 물러서 생각해 보면 게임 이론과 진화가 각각 서로 타협하고 양보할 지점이 있다는 거죠. 첫째, 게임 이론에서 가져올 건 뭐냐면 개별 행위자들이 전략을 구사하고 그 전략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뭔가 재미있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죄수의 딜레마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1번을 살리면서 개별 행위자들이 갖고 있는 초합리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거죠. 둘째, 진화론에서 가져올 건 뭐냐? 개체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연선택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개체가 자기의 많은 자손을 남긴다는 게 이익을 남기는 거라고 정의를 한다면 많은 자손을 남기는 방향으로서 나아간다는 그런 자연선택을 남기면서 이걸 조금 더 미시적인 맥락에서 구현할 수단을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져올 게 있다는 걸 알아챘는데 이걸 누가 알아챘냐면은 지난번에 전주환 선생님 강의에서도 소개하셨던 존 메이너드 스미스라는 분과 조지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그 접점을 찾아낸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이른바 제가 전공한 제 전공 분야입니다. 뭐 두세 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진화 게임 이론, 에볼루셔너리 게임 티오리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로직 오브 애니멀 컴플리트라는 논문을 통해서 이거 나중에 이제 받아서 여기 클릭해 보시면 저 논문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원래 네이처 페이퍼라서 돈 내고 다운받으셔야 되는데 세상에는 이렇게 인터넷을 뒤지면 저런 자료를 올려주는 고마우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걸 관심 있으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화적으로 안정적인 전략이라는 이제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Evolutionarily Stable Strategy. 그래서 게임 이론의 맥락에서 진화가 처음으로 언급되는 계기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또 지난번에 전주환 선생님도 책 홍보를 하셨으니까 저도 또 사이언스 북스에 책 광고를 또 해드려야 되잖아요. 저 조지 프라이스라는 양반은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앞에서 보셨다시피 게임 이론의 진화적 응용의 실질적인 창시자예요. 사실은 이 논문의 저자는 두 명이지만 나중에 이 책의 저자인 이 Price of Altruism 책 제목 참 잘 지었죠. 이타성의 대가인데 이 프라이스라는 게 조지 프라이스의 이름이잖아요. 지금 곧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올 겁니다.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지만 곧 나올 예정입니다. 이타성의 대가라는 건데 저 조지 프라이스가 71년도에 네이처에 논문을 하나 기고해요. 그 논문은 실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논문의 심사자가 존 메이너드 스미스였거든요.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연락을 한 거예요. 뭐 전화를 돌렸든가 그랬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작업해서 나온 논문이 이제 이 논문이 되는 건데 이 조지 프라이스라는 사람은 이것 말고도 이제 또 하나 그 생물학과 진화 게임 이론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의 개념 중에 하나인 이 프라이스 이퀴에이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프라이스 방정식이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공헌을 남겼는데 나중에는 뭐 저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미친 거죠. 조네시처럼 미친 거예요. 신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자기 이제 자선 사업에 몰두를 하기 시작하죠. 자선 사업에 몰두하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그냥
정말로 이타성의 화신이 된 거예요, 자기가. 근데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면 어때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호의가 항상 호의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거의 가진 재산들을 거의 다 모두 뭐 빼앗기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살을 해요. 자살을 해서 불황자로 살다가 자살을 해서 이제 인생을 마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얘기가 이제 저 프라이스 오브 얼트루이즘이 그 사람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 책을 보면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존 내시의 인생보다 더 굴곡진 인생이에요. 나중에 혹시 책이 나오면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재밌는 얘기지만. 치킨 게임도 좀 넘어가고요. 자, 진화 게임 이론, 그러면 게임 이론과 그럼 진화를 어떤 식으로 결합을 했느냐?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이 얘기는 사실은 존 내시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지나가면서. 뭐냐면,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봤던 게임 이론에서는 개별 플레이어들이 머리를 써서 전략을 찾잖아요. 그게 아니라 플레이어는 전략을 타고나요. 그냥 유전자에 각인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협력하는 놈, 배신하는 놈, 각인하고 태어나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어우러지면서 막 서로 만남을 갖겠죠. 만남이라는 표현은 좀 약한가요? 서로 막 일을 벌이고 뭐 하겠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어떤 애는 그 만남들 속에서 점점 좋아지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그 만남들 속에서 점점 나빠지는 애가 있겠죠. 그걸 어떤 식으로 개념화하냐면은, 점점 좋아지는 애는 그걸 계속 고수하겠죠. 혹은 더 많은 자손을 낳겠죠. 반면에 나빠지는 애는 뭐예요? 여러분도 뭘 하다가 나쁘면 다른 길로 가잖아요. 이게 아닌가 보다. 뭘 바꾸겠죠. 아니면 더 적은 자손을 낳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원래 게임 이론에서는 초합리성이 있었지 학습이라는 게 없었어요. 배운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물론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약간 뻥을 치고 있는 건데, 학습이란 개념이 심각하게 고민되진 않았는데, 진화 게임 이론이 생긴 다음부터 이 학습이라는 개념이 심각하게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배우느냐,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배우느냐,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재밌는 일은 뭐냐면은, 원래 게임 이론에서 여러분이 아까 봤던 죄수의 딜레마에서 그럴 법한 상태 있잖아요. 그건 정태적인 정태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둘이 게임을 해요. 우리 둘이 게임을 하면 막 머리 써요. 그랬다가 딱 패를 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 게임이. 더 진행이 안 되는 형태예요. 그런데 진화 게임에서 뭐냐, 그게 아니라 이게 움직이는 걸로 바뀐 거죠. 이게 게임 이론과 진화가 결합되는 이제 맥락이 됩니다. 근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 진화적인 관점만 갖는다고 해서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마틴 노악이 그린 그림인데, 처음에 이렇게 막 협력하는 애들만 잔뜩 모여 있었어요. 이 집단에. 근데 진화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뮤테이션이죠. 돌연변이가 생겨요. 여기서 어떤 이상한 애가 나와서 얘가 배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얘네들은 다 협력만 하는데 얘 배신하니까 얘는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얘 수가 점점 늘어나죠. 결국은 마지막에 죄수의 딜레마의 논리에 따라서 마지막에는 배신만이 이 인구 집단에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적인 관점을 도입했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죄수의 딜레마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노악의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근데 약간 제가 좀 뒤로 가면 좀 빨라지는 항상 그런 악습이 있는데 오늘도 그런 것 같긴 한데,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인간이 자기 이익을 추구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맨 앞에 보셨던 죄수의 딜레마에서처럼 서로 간의 이익이 부딪혀요. 그러면 세상의 모습은 제가 좋아하는 브리겔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외국어 표기법에 따르면 브리헬이 맞대요. 지옥 같은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자, 아까 보여드렸던 죄수의 딜레마 행렬표를 한 번만 더 바꾸겠습니다.
자꾸 왜 바꿔? 막 짜증나게 이러시지 말고. 자, 두 명이 대칭적이잖아요. 두 명이. 아까는 보수를 여기 있는 건 얘 보수, 뒤에 있는 건 얘 보수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게 쓰는 게 보다는 그냥 얘 보수만 편하게 그냥 적자는 거예요. 뭐예요? 둘 다 협력을 하면 B-C라는 이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물론 얘도 그렇게 얻겠죠.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죄수의 딜레마에서 여기하고 여기는 둘의 결과값이 똑같았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C를 하고 이 행에 있는 플레이어는 C를 하고 열에 있는 플레이어는 D를 하면 얘는 주기만 하고 얘가 돌려주지 않았으니까 손해만 나는 거죠. 반면에 배신하고 협력하면 받기만 하는 거죠. 둘 다 배신하면 0이 되는 거고요.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죄수의 딜레마 문제처럼 이게 흥미로워지려면 B가 C보다 큰 값이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이 아까 했던 걸 여기서 시험해 보실 수 있어요. 상대가 C 했을 때 나는 C 하는 게 좋아요? D 하는 게 좋아요? D 하는 게 좋죠. 상대가 D 했을 때 나는 C 하는 게 좋아요? D 하는 게 좋아요? D 하는 게 좋죠. 죄수의 딜레마잖아요. 그렇죠? 자, 요 표를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협력의 진화라는 게 도대체 뭐냐? 협력의 진화라는 말을 거의 만들어내다시피 한 사람은 저 로버트 엑설로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책은 번역이 돼 있는데 번역이 좋아요. 번역이 나쁜 번역은 아니에요. 그 방송 작가분이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뭐 방송 작가를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낮은 기대치로 봤는데 번역이 의외로 좋아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Evolution of Cooperation. 저 책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 중에 하나 뭐냐면 중앙집권적인 권위를 통해서 죄수의 딜레마를 풀려는 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수의 딜레마 문제를 누가 많이 연구하냐면 아나키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 러시아 왕자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피오트르 크로포드킨 같은 경우도 이 협력의 진화 문제의 거의 선구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유명한 정치 철학자 중에 이제 마이클 테일러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 대표적인 여러분 아나키즘이라고 해서 막 때려 부수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좋은 세상을 좀 앞당기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고 사실은 평화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마이클 테일러라는 분도 이 협력의 진화 문제를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왜 진화인가? 라는 문제를 그려서 던진 거죠. 사람들이 죄수의 딜레마에서 어떤 맥락에 놓였을 때 그 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혹은 다른 문제로 표현하면 딜레마라는 게 어떻게 변형이 되면서 딜레마가 아니게 되는가라는 문제가 돼요. 이게 그리고 노학이 제시한 5가지 길이 바로 이겁니다. 딜레마가 아니게 되는 맥락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추려서 5가지로 제시한 거예요. 물론 저 5가지의 이제 노학 머리 벗겨지신 여기 나오셨는데 이 5가지 협력의 진화를 터준 5가지 경로 혹은 변형. 물론 이건 유일하거나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5가지를 이 마틴 노학이 다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한 거는 순수하게 자기가 한 거는 끝에 2개, 뒤에 2개입니다. 그 2개는 그것도 뭐 본인만 한 게 아니라 그 마틴 노학 이 책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적재적소에 아주 뛰어난 인재들을 잘 거느리고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노학이 사이언스나 네이처에 쓴 페이퍼를 보면 그 페이퍼 자체는 별 볼 일이 없고 이제 부록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부록들을 봐야 되거든요. 부록은 노학이 쓴 게 아니라 이제 그 밑에 열심히 풀어서 이제 올리는 거죠. 노학의 공헌이란 뭐냐면 저 세상에 흩어져 있던 협력의 진화로 가는 5가지 경로를 게임 이론을 통해서 아주 통일적인 방법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진화 게임 이론을 통해서. 그 다음에 협력에 관한 최신의 쉽고는 괄호를 쳤습니다. 뭐 쉽다고 할 수는 없지만 쉽고 수학적인 지도를 보여주었다는 게 저는 이 사람의 강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가지 길을 한눈에 한번 정리해 보죠. 저 그림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역시 노학이 그린 그림입니다. 자, 5가지 경로
중에서 이 세 개는 노학이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있던 것들을 정리한 거죠. 하나가 킨 셀렉션이죠. 친족 선별. 물론 지난번에 전유환 선생님이 이제 친족 선별이란 말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친족 선별. 이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너의 이익과 나의 이익이 같다면이에요. 여러분이 뭐 집에 애가 있으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같은 정도가 아니라 내 이익 곱하기도 아니라 내 이익 100승 정도가 나의 이익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겠죠. 이런 경우에 협력이 쉽게 일어나는 거. 이건 사실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킨 셀렉션은 수학적인 형식으로 보면 죄수의 딜레마가 I의 딜레마가 아니게 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direct reciprocity. 제가 책에서는 직접 상호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직접 상호성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나를 돕는다면 나도 너를 돕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두 개, 뮤추얼한 관계에서 성립하는 상호성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ndirect reciprocity죠. 그이가 나를 도왔기 때문에 나도 너를 도울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은 여기엔 아주 교묘한 논리가 숨어 있어요. 뭐냐면 그이가 나를 도왔기 때문에 내가 이거죠. 얘가 나를 도왔기 때문에 내가 고마워서 너를 돕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돕는 모습을 다른 누군가가 본다면 내가 필요한 때 그도 나에게 도움을 주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indirect reciprocity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소문이에요. 소문입니다. 소문. 그래서 여러분 노학책에 보면 유명한 요새 자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유명한 진화생물학자가 한 말 중에 하나가 이거죠. 직접 상호성을 위해서는 얼굴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봐야 되니까. 직접 상호성에선 상대의 얼굴을 알아봐야 뭘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간접 상호성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얼굴이 아니라 이름이 필요한 거죠. 이름. 인간들이 누리고 있는, 물론 인간만 누리는 건 아니에요. 간접 상호성은 인간만 누리는 건 아니지만 인간들이 주로 누리고 있는 상호성이 indirect reciprocity죠. 그 다음에 이제 5개 중에 뒤에 2개는 노학의 공헌입니다. 노학의 공헌인데, 네트워크 리시프로시티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트워크 리시프로시티라는 건 이 그림이 잘 말해주는데, 앞에서 우리가 봤던 죄수의 딜레마의 가장 큰 전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무작위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작위로.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휴대폰 꺼내서 카톡을 보세요. 카톡에 택배 아저씨도 올라가 있고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택배 아저씨한테 카톡 보내서 안녕하셨어요? 이러니까 안 보내잖아요. 내가 카톡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지만 내가 카톡을 보내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는 얘랑도 할 수 있고 얘랑도 할 수 있고 얘랑도 할 수 있지만 얘가 상호작용하는 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이렇게 공간적으로 제한되면 협력의 진화가 유리하다는 거.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나와 같다면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얘를 보세요. 얘는 주변에 빨간 놈 두 놈의, 빨간 게 여기서 빨간 게 디펙터고 파란 게 코퍼레이터예요. 그러니까 좋은 편, 나쁜 편. 빨간 걸 좋은 걸로 할까요? 빨간색이. 빨간 걸 좋은 걸로 했어야 되는데 이미 말했기 때문에. 자, 얘 같은 경우 보면은 뭐예요? 주변에 있는 놈들이 악당이 더 많죠. 그럼 얘가 좋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착한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있는 애들은 굉장히 서로 상승작용이 일어나면서 강해지고, 여기 있는 애들은 나빠지고 해서 이렇게 협력의 진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마지막에 했던 게, 이제 지난번에 이건 전주환 선생님이 워낙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룹 셀렉션.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2개는 사실은 약간 집단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면 나는 배신하지 않고 협력할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5가지 길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라고 한다면 저는 뭐냐면 Prisoner's Dilemma 게임,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이
변형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즉 용의자의 게임이 아닌 죄수의 딜레마가 용의자의 게임, 죄수의 딜레마가 아닌 다른 게임으로 변형되면서 딜레마가 극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고요. 이건 마치 혼돈의 야수를 길들이는 방법을 전해주는 거죠. 보시면 고승이 호랑이를 길들이고 있는, 제가 찾은 그림이지만 참 잘 찾은 그림인 거예요. 누가 그렸는지 모릅니다, 저도. 자, 그래서 이 표는 이제 노학이 제시한 좀 이론적인 표인데,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 우리 보면 죄수의 딜레마 마지막으로 변형한 제가 표 드렸잖아요. 이 각각의 경우에 그 표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냥 보여드린 노래예요. 요거로 이제 강연을 마칠까 하는데, 여기서는 뭐냐, 이제 킨 셀렉션은 뭐냐면은 나하고 상대하고 서로 친척이잖아요. 그러니까 혈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좋으면 나도 좋은 거죠. 그래서 둘 다 협력을 하게 되면 1 플러스 R만큼의, 이건 내가 얻는 이득이고 이 R은 상대에서부터 오는 이득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건 뭐냐면 나는 협력을 했어요. 근데 상대는 배신했어요. 그러면 나는 아까 우리 죄수의 딜레마에서는 그냥 마이너스 C만 받잖아요. 근데 상대가 나와 같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의 이득이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간단해요. 이제 논리는 뭐냐면, 앞서서 죄수의 딜레마는 DD가 가장 유리한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R의 크기에 따라서 C를 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건 풀어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푸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다 맞게 풀어놨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상호성이란 뭐냐? 직접 상호성이란 아까 내가 나를 돕는다면 나도 너를 돕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핑퐁 같은 논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번에 날 도왔어. 그럼 나도 도울게.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지속해서 가는 것만큼이 저게 1-W 분의 B-C입니다. 근데 이 W는 1과 0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분모에 1보다 작은 수가 있으면 그게 1보다 커진 수가 커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역시 극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해 못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indirect reciprocity는 이제 간접 상호성은 뭐냐면, 여기서 Q라는 게 뭐냐면은 social acquaintanceship.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를 내가 알고 있을 확률이에요. 이름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알면 누가 인사를 했어요. 아무개입니다. 친구한테 들었단 말이에요. 그 아무개란 놈이 아주 싸가지도 없고 사기꾼 기질이 강해. 그러면 조심하잖아요.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뭐냐면 나는 협력을 하고 상대는 배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반대로 나도 마찬가지죠. 내가 배신을 해서 상대를 긁어먹을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리시프로시티 혹은 공간 선택이라고 하기도 하고 약간 다르긴 한데 책에서는 좀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쪽과 이쪽의 보수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쪽과 이쪽의 보수가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룹 셀렉션은 이 그룹 크기와, 그러니까 그룹 내의 크기와 그룹들 간의 숫자들, 이제 이걸 가지고 요걸 만들게 돼요. 이걸 좀 더 시간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좋긴 한데,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리면, 이게 요 네트워크 리시프로시티와 요 그룹 셀렉션의 논리는 사실 조금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긴 해요. 많은 설명이 필요하긴 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면 이걸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노학이 한 5가지 정도, 이쪽에 있는 2개는 일단 무시하시고요. 이거는 정 관심이 있으시면 이따 끝나고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 것만 보시면 바로 요 논리들만 보면, 이 결과들만 보면 참 결과들이 명징해요. 왜냐하면 C분의 B, B가 아까 우리 봤던 거에서 이득의 크기였고 이게 손실의 크기였잖아요. 이득의 크기와 손실의 크기의 비율이 R분의 1. 여기서 R은 지난번에 이제 전주환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genetic relatedness, 유전적인 유전적인 상관성 분의 1보다 크면 협력이 진화한다는 거고, 여기서 W는 뭐냐면은 두 사람이 다시 만날 확률이에요.
직접 상호성은 주고받고 하는 거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줬는데 상대가 죽었다 이러면 못 주잖아요. 아니면 내가 줬는데 상대가 이민 갔다 이러면 못 주니까. 역시 비용과 편익의 크기가 다시 만날 확률분의 1보다 크다면 마찬가지죠. 비용과 편익의 크기의 비율이 상대를 어떤 정보의 원천으로부터 내가 상대를 알고 있을 확률분의 1보다 크다면. 그다음 요 K는 뭐냐면 아까 여러분 봤던 그 왜 네트워크 리시프로시티에서 이렇게 막 줄 나가 있었잖아요. 그 줄의 수예요, 줄의 수. 근데 요 네트워크 그 리시프로시티가 재밌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걸 한번 잘 보세요. B가 크면 클수록 이득이 큰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 B가 크면 클수록 이득이 큰 건데, 그래서 K를 한번 계속 늘려보세요. K가 늘면 늘수록 이 부등호가 성립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은 관계를 맺으면 협력이 진화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럴듯한가요? 아닌가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역시 이 m분의 n인데 m분의 n이라는 게 뭐냐면 m이라는 게 number of groups. 그러니까 이 m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그룹 내에서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되는 그룹의 숫자가 되는 거죠. 그다음 n은 요거는 뭐냐면은 내가 속한 집단의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거하고 비슷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n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이 부등호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아지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속한 집단이 막 어마어마해. 내가 속한 집단이 전 인류야. 그러면 이상은 좋지만 원래 이제 그 제가 모나스트랙에 준비했던 건데 존 레넌이 이매진에서 했던 얘기잖아요. 나라가 없고 마지막엔 소유가 없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좋아지겠지만 그렇게 되면 뭐예요? 협력이 진화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반면에 내가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될 집단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부등호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결론들을 도출하는데 밑에 깔려있는 수학은 상당히 좀 골치 아파요. 근데 노학이 아마 호소력을 갖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결론은 매우 간단하고 그럴듯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겁니다.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한 10분 정도 약간 초과되긴 했는데 뭐 이 정도에서 마치고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화경제학이라고 쓰셨잖아요. 네. 그런 말이 원래 있는 거예요? 있어요. 궁금하더라고요. 있는데 그러니까 진화경제학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진화경제학이라는 건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세상에 있어요. 있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제학에서 진화를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유한계급론을 썼던 베블렌 같은 사람 있잖아요. 소스타인 베블렌 같은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떤 학파라고 부르냐면 구제도 학파라고 불러요. 구제도 학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의 경제학이 오늘날 같이 수리 경제학으로 가기 이전에 제도와 역사 같은 걸 중시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인간의 취향,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림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을 에볼루셔너리 이코노미스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저는 그러니까 사이언스 북스에서 감사하게도 저를 진화 경제학이라고 썼지만 저는 진화 경제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진화 게임 이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뭐 진화 게임 이론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혼동해서 부르긴 하는데 사실은 그 둘이 접점을 갖는 지점은 거의 없습니다. 그 경제민주화요. 네. 그게 필요성이 있다면 네.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경제민주화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하기는 좀 힘든 질문인 것 같은데 근데 뭐 제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이 제 선배님이신 뭐 김상조 선생님이 쓰신 여기 오마이북스에서 나온 좋은 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면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요즘에 협동조합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협력의 진화에 대한 논리가 협동조합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인 근거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걸 잘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잘하시는 분은 저랑 제 친한 선배님이신 정태인 선생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셨고 아마 조만간
책을 하나 내실 거예요. 협동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저한테도 항상 왜 협동이라는 말을 쓰지 협력이라는 말을 쓰냐. 근데 협동이라고 쓰면 왠지 좀 촌스러운 것 같아서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고쳐야 되는 습관인데 어쨌든 협동의 경제학이라는 지금 책을 쓰고 계시고, 저는 아마도 제가 이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국가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경제민주화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권을 잡으려고 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정권을 잡는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그 경제민주화를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정권을 잡았으면 했던 바람들이 이제 그런 거였는데, 저는 오늘날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국가와 상관없이 우리가 경제 영역에서 민주화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굉장히 지금 강하게 힘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이론을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현실은 보면, 저는 현실을 보면 오히려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크게 이제 관심은 없으니까 아마 정태인 선생님의 책이 나오면 그 책을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거나 이런 자리가 또 있으면 아마 그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제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그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면서 아까 그 필요한 가정들이라는 아까 그 상황 설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 이론이 네. 이 필요한 가정들을 벗어났을 때 네. 이렇게 충족시키지 않았을 때는 네. 이론이 조금 네. 의미가 네. 희석될 수 있는, 아주 감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 네. 그런다 했을 때 그러면 이 이론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네. 그 의미를 네.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네. 이론을 만든 것인지. 네. 이게 왜냐하면 현실에서 이 필요한 가정들이 모두 충족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예. 예. 그 사이에 좀 관계가 어떤데? 네.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한데, 그 게임 이론이 짧은 역사지만 많은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게임의 이 종류나 고민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죄수의 딜레마 우리 2명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게임을 2명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N명이 할 수도 있잖아요. N명이 하는 게임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정이 위반되었을 때, 뭐, 둘 중에서 한 명이 좀 약간 뭐 좀 덜 똑똑한 사람이면 어떨까? 이런 연구도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 이제 상대편의 결정을 모르고 결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상대편의 결정을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선택을 할 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죄수의 딜레마를 계속 강조하느냐? 그 죄수의 딜레마가 갖고 있는 가정들을 완화했을 때도 생기는 핵심적인 문제를 이 죄수의 딜레마가 담고 있다는 거죠. 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화된 이론이지만, 그럼 죄수의 딜레마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뭐 저도 어떻게 보면 죄수의 딜레마만 가지고 몇 년 이상을 저것만 붙잡고 있는 셈인데, 저걸 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약간 전기가 오르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게 아마 많은 사람들을 죄수의 딜레마로 이끌어간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물론 그런 것들이 완화되었을 때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뭐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만으로도 제가 뭐 강의를 하나 할 수는 있어요. 재밌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N명이 게임을 할 때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많이 생기고, 책에도 보시면 이제 공공재 게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상황이 나와 있고요. 공공재 게임은 요즘에 유행하는 실험 경제학의 아주 단골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들 모아놓고선 얼마씩 낼 거냐 아니면 자기가 가질 거냐 뭐 이런 거. 근데 거기서도 역시 핵심적으로 유지되는 그 이야기의 혹은 논리의 근거는 죄수의 딜레마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의 흥미를 자극하고 연구자들의 전기를 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2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첫 번째는 진화경제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좀 질문인데요. 그 진화경제학이라는 학문이 경제학과 진화론이 뭐 더해졌다는 느낌을 좀 받는데요. 저 학문이 뭐 다른 여러 학문들과 뭐 어떻게 연관을 또 맺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또 새로운 해석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네. 그런 게 일단 첫째로 좀 궁금하고요. 그 협동조합 같은 그런 사례들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식으로 뭐 사회 현상을 바꿀 수 있는 얘기를 했다던가 이런 게 있으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 2번째는 마지막에 모델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거기서 그 킨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자연계에서 혈연을 알아보고 이럴 수 있는
선택 기제가 쉽게 상상이 되는데요. 네. 그런 밑에 많은 그룹 같은 것들로 내려가면 네. 실제로 인간 이외의 다른 네. 생물들이 그러한 그 협력을 할지 안 할지에 네네. 대해서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네.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많이 그 네. 예측과 맞는 게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전종환 선생님이랑 저랑 얘기를 할 내용이라서, 그룹 셀렉션은 사실은 저는 이게 인간에게 굉장히 독특한,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규범이라든가, 혹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룹 셀렉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좀 어두운 면을 상징해요. 보시면, 누군지 참 그림 잘 그렸는데, 곰돌이 푸의 캐릭터들이잖아요. 왕따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피글렛, 제가 좋아하는 피글렛만 이렇게 왕따 시키고 있는 건데, 뭐냐면은, 우리가 왕따 현상이 막 문제가 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소셜 믹스도 얘기하는데, 사실 소셜 믹스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 중에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아온 방식이 이런 식으로 패거리를 짓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집단 선택이라는 건 어두운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거와 별도로 다 인간 이외에 다른 것도 있느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마 책에 보시면 그런 사례들이 좀 나와 있고 한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주에도 이제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첫 번째 문제에 관해서 진화 경제학이라는 분야는 사실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디 가서 저 진화 경제학자인데요. 그러면 경제학자들이 피식 웃을 거예요. 진화 경제학이라는 분야는 없는데, 진화적인 발상이 경제학에 점점점 들어오고 있는 건 맞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즘 유행하는 실험 경제학이 그래요. 실험 경제학이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지금까지 인간이 합리적이다라는 가정을 버려본 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경제학자들이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근데 왜 경제학자들이 그 가정을 못 버렸냐면은, 그 가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복잡한 지저분한 것들이 제거가 되고, 그 제거가 되면서 이론이 구축되고, 그 이론이 현실을 잘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최근에 왜 실험 경제학이 각광받냐면, 실험 경제학은 인간이 정말 합리적인가에 일단 의문을 던지고요. 그것도 인간이 비합리적이다 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인간이 합리적이라면 어떻게 합리적인가? 어떤 맥락에서 합리적인가? 자연스럽게 심리학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심리학이 경제학에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두가 우리가 슈퍼컴퓨터 같이 다 계산을 잘할 수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각각의 삶의 궤적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더 넓게 보면 진화의 오랜 동안 쌓여진 진화의 흔적에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서히 관심을 가지고 경제학이 보고 있어요. 보고 있기 때문에 행동경제학이나 실험경제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화경제학이라고 저는 그런 분야를 따로 이렇게 분류하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임 이론의 한 분야로 진화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화게임 이론은 전통의 게임 이론과 달리 학습을 중시하고 동태적인 과정을 중시해요. 그렇긴 한데 아마 진화경제학이라는 그런 분야는 없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의 사례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몬드라군에서 배운다는 그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아마 보셨으면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 협동조합 사례들도 있고, 최근에 이탈리아가 우리는 항상 보면 우리 이제 퇴임하시는 그분보다 한술 더 뜨는 베를루스코니가 저는 절대 내각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MB 같은 분이 15년을 집권한다고 생각해보면 저는 못 살 것 같은데, 어쨌든 베를루스코니가 집권한 나라에서 나라가 개판일 것 같지만 이탈리아는 지방자치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어떤 지방에 가면 거의 지방 전체의 경제를 협동조합이 떠받치고 있는 사례들이 좀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런 사례들이 지금 책으로 좀 준비되는 것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건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정도. 예, 그럼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